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때 절친했던 두 친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을 파헤쳐 볼 겁니다. 부유한 배경 속에서 자란 두 절만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예상치 못한 진실과 섬뜩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98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제시카 웡소. 그녀는 엠마일다와 위나르디 웡소 부부의 막내딸로 자카르타의 소문난 재벌가에서 3명의 자녀 중 가장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시카는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온갖 애정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제시카의 가족은 수의 플라스틱을 유통하는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유통업체 중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은 제시카의 아버지를 플라스틱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평균 수입이 4달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서 제시카는 상류층에 속하는 운 좋은 소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가질 수 있었죠. 2005년 제시카의 부모님은 가족 회사의 주요 사업 시장이었던 호주 시드니로 이주했습니다. 제시카 가족은 시드니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더블베이 항구 교외에 아름다운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곳의 작은 땅 한 조각도 수백만 달러에 달했지만 제시카 가족은 넓게 쓰기 위해 두 필지를 연달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시카는 부모님과 두 언니, 오빠를 따라 호주로 이주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카르타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은 수십 명의 하인과 직원을 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시카는 비디오 게임을 즐겨 했고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이런 취미는 제시카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고등학교를 마친 후 그녀는 가족이 있는 시드니로 이주하여 빌리블루 디자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시카의 언니와 오빠도 호주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제시카는 그들을 좀처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제시카는 빠르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제시카를 활발하고 엉뚱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소녀라고 기억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시카는 대학에서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 학생인 미나를 만나게 됩니다. 미나 역시 제시카처럼 자카르타의 엄청난 부잣집 아가씨였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에디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쌍둥이 오빠 샌디 살림이 있었으며 미나의 오랜 남자친구 에리도 호주에 유학 중이었지만 그는 멜버른에, 미나는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제시카는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상류층이었고 디자인을 좋아했으며 독립적이고 현대적이며 강한 개성을 가진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제시카와 미나는 서로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제시카가 활발하고 말이 많은 성격이었다면 미나는 수줍음이 많고 겸손한 소녀였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을 드러내고 항상 파티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다면 미나는 소박함을 좋아하고 더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제시카와 달리 미나의 가족은 매우 다정하고 유대감이 깊었죠. 전반적으로 미나는 사랑 속에서 자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는 전형적인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것입니다. 미나와 제시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니와 베라라는 두 명의 다른 동급생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들 모두 자카르타의 부유한 가정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졸업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졸업 후 미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카르타로 돌아갔고 제시카는 가족과 함께 호주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6월 미나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친구들과 만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제시카에게 다시 연락했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4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남자친구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막 약혼했고 꿈 같은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뉴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남자친구 패트릭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제시카는 패트릭이 마약을 복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점점 더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밝고 활기 넘치던 제시카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친구를 걱정했습니다. 본래 올곧고 솔직한 성격이었던 미나는 제시카에게 패트릭과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트릭은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후에 이어진 제시카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말을 마치자마자 제시카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도 없이 미나를 식당에 홀로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미나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죠. 그날 미나는 한 가지 값비싼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남의 결혼사에 섣불리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졸업 후 희미해져 가던 제시카와의 우정은 이제 완전히 금이 가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에리에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만 제시카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제시카를 다시 만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에리는 미나에게 그 일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제시카는 시드니에 살고 자신들은 자카르타에 살며 이제는 공통으로 아는 친구들도 많지 않으니까요. 2015년 10월 시드니에서 제시카와의 어색한 만남 이후 5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미나는 발리에서 에리와 꿈같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렀죠. 그들은 모든 친구를 초대했지만 제시카는 예외였습니다. 미나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멋진 배우자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삶은 마치 장밋빛 키펫이 깔린 길을 걷는 듯했죠.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는 제시카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제시카는 새벽 2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요양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녀의 아우디 A3 차량은 노인들의 침실 바로 옆 벽돌 담벼락을 그대로 뚫고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시카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요양원 안의 모든 상함을 잠에서 깨웠고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불쌍한 아우디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2015년 한 해 동안 제시카가 구급차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만 제시카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5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경찰과 구급차가 제시카의 집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패트릭이 제때 도착해 상황을 수습했죠. 하지만 11월이 되자 패트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찾아가 제시카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시카는 패트릭이 자신을 떠나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천 개의 메시지와 전화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제시카는 또한 패트릭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 그를 괴롭혔고 패트릭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점점 더 술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직장에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시카가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남자친구도 잃고 직장도 잃고 마치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제시카는 전 직장 상사와 그녀의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상사에게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드니에는 더 이상 제시카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카르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시카가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시카의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초 제시카는 허니와 미나와 함께 왓츠앱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허니 역시 자카르타에 살고 있었죠. 미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두 사람은 대화조차 하지 않았기에 제시카의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간절히 부탁하고 이번에는 허니도 함께였기에 미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제시카는 채팅방에서 신이 나서 음료를 사주고 테이블 예약도 자신이 맡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었죠. 미나는 베트남식 아이스 밀크 커피를 정말 좋아하지만 도착해서 직접 주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몰에 있는 고급스러운 올리비에 커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제시카는 그룹 채팅방에 음료는 자신이 내고 테이블 예약도 자신이 하겠다고 신이 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카페의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제시카가 오후 3시 30분, 즉 약속 시간보다 90분이나 일찍 도착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다니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실 제시카는 카페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제시카는 54번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벽에 바싹 붙어 있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카페에는 2대의 보안 카메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카메라는 화분이나 장식용 나무들 뒤에 숨겨진 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선택한 테이블은 바로 그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의 대부분이 첫 번째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반대편 벽에 있었고 테이블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웨이터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제시는 반원형 소파의 정중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흐릿했지만 제시의 손 움직임은 분명하게 포착되었죠. 만약 제시 앞에 평범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녀가 커피에 설탕을 넣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녀가 주문한 음료는 베트남 아이스 밀크 커피였는데 얼음이 담긴 우유잔 위에 드리퍼가 올려져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형태였죠. 마시기 전에 위에 있는 잔을 채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의 움직임은 그녀가 그 잔을 분명히 옮겼음을 보여주었죠. 그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의자 뒤에 숨기고는 다시 반원형 소파의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은 여전히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죠. 오후 5시 15분 미나와 허니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 음료는 이미 테이블 위에 45분 이상 놓여있던 상태였죠. 제시가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나의 몸짓은 제시를 만나는 것에 대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미나는 제시와 허니 사이에 앉았습니다. 제시는 서둘러 커피잔을 가리키며 미나에게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따랐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허니에게 이 커피 맛이 정말 역겹다고 말했죠. 커피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작은 한 모금이 미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미나는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혔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움직임이었습니다. 미나는 구토를 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었으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만에 벌어졌고 곧이어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웨이터들과 매니저는 황급히 달려와 돕기 시작했습니다. 허니는 미나를 흔들어 깨우려 했었지만 미나는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고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손님들은 경악하며 돌아보았고 허니는 빗물처럼 오열했습니다. 오직 제시만이 극도로 침착하고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식당 매니저는 경찰에게 자신이 막 다가섰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 소녀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그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커피에 뭘 넣은 거예요? 매니저는 이 소녀가 자신들이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비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매우 불쾌했습니다. 매니저는 의심을 품고 직원들에게 커피잔을 증거물로 봉인하라고 지시했죠. 만약 제시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허니는 에리에게 전화해 미나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졌을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에리가 도착했을 때 미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에리는 이 혹독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2달 전에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했고 오늘 낮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나 살림은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미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있는 건강한 젊은 여성인 미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미나의 꿈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빌어주었던 가족과 친구들이 불과 2달 만에 다시 한관 주위에 모여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갑작스러운 죽음뿐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때문에 슬픔을 금치 못했죠. 몇몇 사람들은 제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제시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제시의 이 이상한 태도는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녀는 미나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그토록 고집했을까요? 왜 그들이 도착하기 45분 전에 커피를 미리 주문했을까요? 왜 그녀는 첫 번째 카메라에 사각지대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두 번째 카메라는 3개의 쇼핑백으로 완벽하게 가려지도록 앉았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 아무도 제시를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에서 모두가 미나를 도우려 필사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제시는 그저 뒤에서 무관심하게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허벅지를 긁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독극물 전문가들은 제시의 손이 시안화물, 청산가리와의 직접적인 접촉 때문에 가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지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시는 미나가 토했기 때문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시는 미나가 독에 중독된 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뒤에 서서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시카처럼 상류층의 교육받은 젊은 여성이 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매니저는 미나의 커피잔을 수사경찰에 넘겼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경찰은 커피잔에서 치사량의 시아나물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검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은 희생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검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나의 가족이 그녀의 몸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부검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가족을 설득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나의 가족도 경찰이 일부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전면적인 부검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사망한 지 사흘 후인 1월 9일 토요일 저녁 부검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미나의 위에서 출혈이 있었고 소량의 시안화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성 검사에서는 그녀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시안화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커피잔을 봉인하도록 현명하게 결정한 덕분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 무기는 시아나물이 든 커피잔이었죠. 문제는 제시카가 어떻게 시아나물을 손에 넣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나물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시카가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암시장에서 시아나물을 구입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시카가 시아나물을 구매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흔들었고 대중과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온 나라는 이 사건을 매일 주시하며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죠. 보안 카메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왜? 그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제시카가 미나에게 짝사랑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미나가 에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시카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났고 미나가 허니와 베라와 친해지는 것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소문냈습니다. 미나의 남편 에리는 미나가 제시카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조언한 것에 제시카가 화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반면 미나의 여동생 샌디는 제시카가 질투심 때문에 미나를 해쳤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제외하고라도 미나가 사랑하는 남편, 행복한 가족, 자카르타의 친한 친구들 등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질투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진짜 동기는 아마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제시카가 호주에서 살았던 기간 동안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호주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호주 법은 사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호주 경찰은 제시카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기록을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에 동의했죠. 제시카의 호주 기록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전 남자친구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13건의 경찰 신고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미나의 죽음으로부터 6개월 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서 3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전혀 뉘우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정반대였죠. 이 녹화 영상을 본다면 사람들은 이 여성이 살인죄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제시카는 환하게 빛났고 내내 활짝 웃으며 언론을 향해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명 제시카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 내내 그녀는 침착한 태도로 답변하며 판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유한 가족은 딸을 변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최고의 변호사 15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나의 간, 폐, 소변에서 시아나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의 위에서 발견된 소량의 시아나물은 사후에 신체 자체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완전한 부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감정인들은 조직과 체액만 채취하여 연구했을 뿐 전면적인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인단은 미나의 죽음이 진단되지 않은 어떤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제시카가 시아나물을 소유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온 나라가 숨을 죽인 채 최종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제시카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경찰과의 협정 덕분에 가장 무거운 형은 피할 수 있었고 그 순간 법정 안에서는 안도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시카와 미나처럼 사회의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베트남식 연유 아이스커피가 도시에 있는 수많은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음료가 된 듯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을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